시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첫날 유세지로 문재인 후보는 대구를, 홍준표 후보는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호남을 찾았고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을, 심상정 후보는 노동 현장을 누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마다 후보 지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왜 그런 건지 집중 분석했습니다. 방한한 펜스 미 부통령이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최근 시리아와 아프간 군사 공격 사례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북한 문제를 연계한 중국과의 빅딜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미군은 역대 최강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대북 경고 메시지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감사원이 소속 직원의 결혼 알림장을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겁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울산 시외버스 충돌 사고가 기사들의 손인사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랙박스 화면 분석 결과 버스가 중앙선을 넘기 직전 운전기사가 손을 흔드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한 사립대 교수가 대학원생인 여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증거까지 있는데도 검찰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져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세월호 2층 화물칸 벽이 천막으로 되어 있다는 조타수의 편지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선체조사위 한 위원은 인양 후 선체를 확인한 결과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온 마스크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작은 먼지 차단, 질병 예방 같은 문구가 들어간 제품을 실험해봤더니 미세먼지를 전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오늘 0시를 기점으로 공식 시작됐습니다. 어느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번 선거는 유난히 무게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봄비가 이 나라의 미래에도 또 각 후보들에게도 봄을 예고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빗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첫날 득표전 모습 소개해드립니다. 기호 순서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입니다. 먼저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새벽 0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촬영한 동영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대구와 대전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와 집중 유세를 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광장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정의가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리고 나라다운 나라, 그런 나라 원하십니까? 첫 현장 유세 지역은 대구였습니다. 대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에 헌호하고 경복대에서 유세하며 젊은 층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첫 유세를 대구에서 한 건 처음인데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문 후보는 10조 원 추경 예산 편성과 최저임금 10,000원 조기 달성 등을 담은 일자리 100일 플랜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선 40석도 안 되는 미니 정당으로는 국민 통합도 국정 운영도 어렵다며 자신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택한 곳은 다시 대구였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당선돼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며 TK 중심의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좌파 셋에 우파 하나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선거에 못 이기면 정말로 우리는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돼. 앞서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찾아서도 사생결단이라는 말로 총력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오늘 하루에만 서울, 대전, 대구에서 5곳의 시장을 찾으며 당당한 서민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공약 역시 영세 생계업 업종을 보호업종으로 관리하고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을 억제하는 등 서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첫 유세지로 택한 지역은 전주와 광주였습니다. 안철수를 불러주고 키워주고 일으켜준 곳도 호남이라며 이젠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겠습니다. 안철수! 선거 때만 호남을 이용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또 나라가 위기에 빠진 건 개파 패권주의 탓이라며 문 후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최고의 정부 드림팀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통합해서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 이끌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안전을 강조한 데 이어 출근 시간은 광화문에서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쳤습니다. 입시, 병역, 취업 비리를 근절하고 대한민국 2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국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안보를 강조하며 자신도 대선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다짐인 셈입니다. 13일 만에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우리도 22일 만에 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승민! 경기 안산과 수원, 성남, 서울, 잠실까지 돌며 수도권 중도보수층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교통망 추가 확충과 지식 기반 제조업 육성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 공약도 내놨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새벽 0시 지축 철도 차량 기지 심야 근로자 격려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고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심 후보는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일과 삶의 질이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오늘 내건 현수막 한번 보실까요?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홍준표 후보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한 단어 한 단어 고심해서 만든 겁니다. 이승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포스터에 얼굴 사진을 큼지막하게 넣고 구호는 자주 쓰던 적폐청산 대신 든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도 보수층의 안정감을 심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는 치아가 보일 정도의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상징색인 빨간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강성 이미지를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신뢰감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는 이른바 강철수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팔을 번쩍 든 상반신 사진으로 차별화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V3 백신과 국민의당 로고를 몸으로 형상화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당명도 뺐는데 보수표 잡기란 일부 주장이 나오자 당과 제작자는 부인했습니다. 화면 안에다 내용을 가득 채우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임팩트 있게 한번 보여주는 게 저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는 셔츠 차림의 사진으로 역동적인 느낌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주요 이력도 넣어 새로운 보수이자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했습니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는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는 현장 사진을 썼습니다. 구호도 진보정당의 핵심 가치인 노동을 사용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모레부터 부착할 예정인데 이들 5명 외에 10명의 후보가 더 있어서 역대 가장 긴 벽보가 될 전망입니다.
SBS 유승규입니다. 플래카드나 벽보 외에 선거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로고송이죠. 후보마다 어떤 노래를 택했는지 또 이유는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이번 문재인 엄지엄지쳐 전생연분 문재인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문재인. 문재인 후보의 로고송인 홍진영 씨의 엄지척입니다. 기호 1번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문 후보 측은 부산 갈매기와 남행열차 같은 지역별 맞춤형 노래까지 모두 12곡을 준비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선택은 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면서 보수층 결집도 노리겠다는 포석입니다. 또 모래시계 검사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드라마 배경음악도 유세장에서 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고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대는 국민을 뜻한다고 안 후보 측은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후보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기호 4번을 알릴 수 있는 노래를 택했습니다. 이제는 안보 생각해야지 유승민 기호 4번 444 이제는 경제 걱정해야지 우리의 기호 4번에게 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유권자들 기억에 오래 남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희망적인 가사로 인기인 질풍가도를 골랐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의 선택은 5번 심상정. 앞으로 3주 동안 거리에 울려 퍼질 로고송 한 곡 한 곡엔 후보들의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네, 다음은 공약입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인 동시에 전략이기도 합니다. 주요 후보들의 1호 공약을 보면은 표심 공략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문재인 일자리, 홍준표 안보, 두 후보의 첫 약속은 자신의 주된 지지층을 겨냥했습니다. 문 후보는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로 2030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홍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 해병 특수전 사령부 설치 같은 공세적 안보로 보수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좌파강동 시계의 한가운데 서서 나라를 안정을 시켜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안보가 간판 공약인데 군 전력 강화와 육자회담 재개를 함께 내건 게 차이점입니다. 미국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센 안보도 약한 안보도 싫다는 중도 보수층을 겨냥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복지에 초점을 맞춘 노동정책이 제일 공약입니다. 육아휴직 3년 보장으로 실용적 중도층에 구애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른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투표 대상 확대를 내걸고 촛불혁명 완수를 약속했습니다. 대선 후보들 공약 가운데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재원 설계가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대선이 진행 중인 프랑스는 최종 후보 확정 한 달 전에 이미 후보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선의 특징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팀 정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자, 정 기자. 네. 이번 대선은 사무대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사무대선 뭔지 우선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면서 집권 여당은 없어지고 네. 보수 정당은 이제 갈라지면서 강력한 보수 단일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일무라고 할 수 있고요. 보수가 없다. 그리고 과거엔 대개 이제 진보 진영이 분열되면서 막판에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강력한 보수 후보가 없다 보니까 진보 진영의 단일화 논의도 없다. 이게 이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 단일화 논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역 대결 구도가 사라진 것도 제가 추측하기는 사무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 산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요. 호남에서 문재인, 안철수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기엔 어려운 팽팽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대구, 경북도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아직 한쪽으로 쏠렸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두 지역은 각각 특정 후보에게 이 8,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없는 것은 대형 이슈입니다. 과거의 BBK 사건이나 4대강 사업, 뭐 수도 이전, NLL 대화로 공방 같은 큼직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나 대통령 판명 같은 워낙 큰 이슈가 먼저 나왔고 또 오자 구도가 되면서 전선이 좀 복잡해진 것도 요인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를 우리가 찾아봤는데 반대로 이번 대선에만 있는 거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요. 네. 30대 지지율에서 문 후보가 과반을 넘었는데 안 후보는 20%대입니다. 반면에 이제 60대 이상 세대에선 안 후보가 40%를 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완전히 거꾸로네요. 네, 뭐 끝까지 이 추세가 갈지는 봐야 하겠지만 이념과 지역 대결의 색깔은 좀 옅어진 반면에 세대 대결 양상은 좀 더 강해지거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가 새로 생깁니다.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기 때문에 투표 마감 시간이 저녁 6시가 아니고 저녁 8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2시간 늦춰지고요. 네, 그리고 대선 사상 처음으로 이 사전 투표가 실시됐는데 이것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어떤 조사에서는 혼전이고 또 어떤 조사에서는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어제 발표한 SBS 칸타 퍼블릭 여론조사입니다. 오자구도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문재인 35.8, 안철수 30.2%로 오차 범위 내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다른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12.5%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런 차이는 우선 유선과 무선 전화 배분 비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BS 조사는 유무선 비율이 거의 같았는데 다른 조사는 무선 전화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무선은 젊은 층을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선의 응답자들이 대체로 약간 진보에 가까운 성향들을 오늘자 한 여론조사에선 문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 13.5%포인트나 안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면접원이 전화에 조사하는 대신 자동응답 ARS 방식을 82% 포함한 방식입니다. 많은 여론조사로 인해서 응답자들이 피곤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수록 ARS 응답에 대한 응답률은 좀 낮아질 거로 생각이 들고요. 질문 방식과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후보들을 무작위로 불러주지 않고 정당 기호 순으로 고정해서 불러줄 경우 먼저 호명되는 후보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투표 당일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묻는 것보다 현재 누구를 지지하냐고 묻는 것이 소극적 투표층까지 포함할 수 있어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이제 한반도 문제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의 결이나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공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담한 뒤 펜스 미 부통령은 공동 발표를 통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미국의 힘과 결의를 시험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would do well not to test his resolve or the strength of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ion. 시리아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초대형 폭탄을 투하한 사례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며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hope to achieve this objective through peaceable means, bu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황교안 대행은
미국의 모든 조치가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관련 정책과 조치는 앞으로도 양국 간 한치의 빈틈도 없는 긴밀한 협의와 조율하에 취해 나갈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방어적인 조치라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인 펜스 부통령은 오늘 오전 판문점과 공동경비구역 경비부대를 방문해 한미 양국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노력을 기울여주면은 미중 무역을 원만하게 풀어보겠다는 이른바 중국과의 빅딜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입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있는데 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 부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안 한 이유가 북한 문제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이란 얘기로 들립니다. 경제와 북한 문제를 연계한 이른바 미중 빅딜설을 사실상 확인한 겁니다. 미군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고 미국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강력해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 표현을 굳이 쓴 것은 행동을 머뭇거리던 예전 미군으로 오판 말라는 대북 경고로 보입니다.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구체화했습니다. 대북 옵션의 범위를 넓혀가는 협의에 중국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situation that just can't continue. We're working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with the Chinese leadership to develop a range of options. 중국이 북한 대외 교역의 80%를 차지하고 북한의 에너지 수요는 모두 중국이 채워준다고도 말했습니다. 교역과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제재 수단을 중국에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장담했습니다. 평행선을 걷던 미중 양강의 북핵 해법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는 뜻인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결국 대북 제재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편상욱 특파원,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 쪽 기류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나라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도 이것이 미국의 압박 때문은 아니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我们从一开始就觉得中方采取的这个政策是正确的政策，不是说今天才开始采取的是一个正确政策。 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양제치 중국 국무위원회 전화 통화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이렇게 신속하고 또 빈번하게 협의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서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 리포트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종의 빅딜, 밀약 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내용들인데 말이죠. 중국 쪽 반응도 그런 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네, 베이징 외교관의 관측인데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록 발표는 안 했지만 북한 핵 문제를 양국 간의 협조 속에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합의가 반드시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국제항공의 평양행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또 중국 유커들이 북한에 가는 관광상품 판매를 일부 막은 것도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관영 언론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한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한 발 물러서기로 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한국을 찾았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방북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이 중국의 특사 방문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 기자, 네. 뭐 세계의 양강이죠. 중국하고 미국 예. 나란히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만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북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면 좋은 건 사실인데 예. 다른 한편에서 보면 또 이렇게 우리 문제인데 한반도 문제를
또 강대국이 재단하게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현실, 이건 또 씁쓸하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가 그러한 논의 구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20일 뒤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하고 이 큰 그림을 논의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외교의 가장 큰 과제가 미중이 논의하고 있는 북한 구도, 그 구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제외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중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최우선 과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 어제 펜스 미 부통령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사드 배치 문제 우리나라의 차기 정부가 뭐 결정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좀 다른 기류가 느껴졌는데 이것도 역시 미중 간의 빅딜 분위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백악관의 한 참모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이 불거졌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중국이 뭐 석탄 돌려보내죠, 항공편 중단시키죠, 관광 중단시키죠. 그 예상외로 세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서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미국하고 중국 간의 북한과 무역 문제를 빅딜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사드 문제도 빅딜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 정부는 뭐 전혀 관계없다. 사드 배치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황교안 권한대행과 펜스 부통령의 공동 발표에서도 사드를 조속히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데는 변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이 그리는 큰 그림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한은 앞으로 이런 식의 갖가지 설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까 안정식 기자 얘기한 대로 한미중 안보협의체 구성이라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한 대학 교수가 학교 안에서 제자를 성폭행했는데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수사가 차일 피일 미뤄지면서 피해 학생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교수가 학교 안에서 제자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도 했고 증거도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피해자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대학원생이던 피해 여성은 지도교수의 회식 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새벽 3시쯤 만취한 여성이 정신을 차린 곳은 바로 교수의 연구실이었습니다. 아팠으니까요. 너무 아팠어요. 중간중간에 정신이 살짝 들어도 다시 나갔다. 피해 여성의 지도교수였던 문모 교수는 다른 곳도 아닌 학교 안 자신의 연구실에서 술에 취한 제자를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순간 다급하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그대로 달아나 곧바로 경찰서로 가 신고를 했지만 문 교수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속옷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자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을 바꾸곤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문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해당 대학은 문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돌연 이 사건을 기소 중지 처리했습니다. 가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조사할 거리, 자료가 많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만을 위해서 시한부 기소중지를 해놨다면 좀 이례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때부터 피해자 가족에겐 더 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수사가 중단된 틈을 타 가해자 문 씨는 수시로 피해 여성의 가족을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어제 온 거고요. 심장이 벌렁벌렁 무서워서 인생인데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재판에 가면 치부가 드러날 거다라는 등의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검찰에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검찰은 사건 발생 10달이 다 된 지금까지 수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정원 기자, 갑자기 기소 중지가 된 것도 그렇고 피해자가 이렇게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미루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내막은 사실 검찰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사건 취재하면서 검사들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여러 명 만나서 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문가들이 주목을 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바로 기소 중지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네. 기소 중지라는 건 이제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를 않고 중단을 해놓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기소 중지가 한 해가 끝나기 직전인 12월 30일 날 된다는 말이죠. 네. 연말에 된 건데 이맘때 검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사 고가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검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많은 사건을 해결했느냐 또는 하지 못했느냐 이게 영향을 미치는데 수사가 이때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실적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맘때면 검사들이 지금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을 무더기로 기소 중지시키는 일종의 꼼수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검사가 실적을 위해서 사건을 기소 중지했다. 이런 분석을 전문가들은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이 사건이 조금 이례적인 거는요. 지금 이미 이제 4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CCTV도 있고 녹취도 있고 무엇보다 피해 여성이 곧바로 신고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거짓말 탐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건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 측에선 공정한 수사가 아니지 않느냐,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검찰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 같은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이 취재진이 취재를 시작을 하니까 검찰은 곧바로 시작을 하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피해자 가족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도대체 거짓말 탐지기 어떻게 됐느냐, 좀 언제 개시되느냐 이렇게 탄원서도 내고 했는데 계속해서 기다려라 하다가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전화를 하니까 마침 거짓말 탐지 결과 어제 나왔다. 어제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제 나왔다.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니까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고 보도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원이 소속 직원의 결혼 알림장을 감사 대상인 금융감독원에 팩스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다른 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위반한 겁니다. 김기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여성 감사관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의 한 사무실에 한 통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알림이라는 제목의 팩스에는 감사실 직원의 결혼식이 언제 어디서 열린다는 것과 함께 많이 와서 축하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팩스를 보낸 곳은 지난달 13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였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를 위반한 겁니다. 팩스를 통해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금감원 측은 난감했다고 말합니다. 얼굴 얘기가 좀 그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렇게 그런 거를 하면은 괜히 더 안 좋고 지금 선진이잖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감사원 측은 감사원 출신 금감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경조사를 물어와 팩스로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찰 쪽에다가 문의를 해놨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전체 공지해서 퇴직자들에게 이렇게 그 경조사를 알려주는 거 이런 걸 금지를 해야겠죠. 또 실제로 결혼식장을 찾아가거나 축의금을 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에서 고급 수입차 운전자가 의문의 남성들로부터 전기 충격기와 3단봉으로 이유도 모르는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3명을 모두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 앞 골프를 마치고 나온 41살 A씨가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탄 순간 뒤따라온 3명의 남성이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어 남성 2명이 보조석 문 쪽으로 달려가 차량 안으로 들어가더니 발버둥 치는 A씨를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해 밖으로 끌어내립니다. 이후에도 마구잡이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3단봉까지 꺼내든 순간
A씨의 일행이 나타나자 남성들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인 34살 김모 씨와 20살 이모 씨를 붙잡은 데 이어 오늘 오후 충남 아산에서 36살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오늘 검거된 김 씨는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어제 울산에서 시외버스 2대가 정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이 버스기사의 손인사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UBC 서윤덕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시외버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다른 시외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려고 멈춰선 택시를 뒤늦게 보고 급하게 방향을 바꾼 겁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손인사를 하느라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사고 전 마주오던 같은 회사 버스에 손인사로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고버스와 같은 회사의 버스가 맞은편에서 지나갑니다. 60km 운전했다면 1초에 약 17m를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의 손인사 할지라도 운전자의 시선이 분산된 만큼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일부 버스 회사는 기사들 사이에 손인사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 기사를 입건한 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 세월호 조타수가 편지로 전한 양심 고백입니다. 배후미 2층 부분이 설계와 달리 약한 천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으로 바닷물이 급격히 유입됐을 거란 내용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단서를 제공한 건데 당시 해수부는 이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선체조사위원회의 한 위원은 인양된 세월호를 살펴본 뒤 편지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표원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는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지 101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세월호 조타수였던 오용석 씨는 지난해 폐암으로 숨지기 전 양심 고백 편지를 통해 2층 백고리 쪽 외벽이 천막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소엔 문제가 없지만 배가 기울어 바닷물이 밀려오면 천막으로는 수압을 버틸 수 없어 물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SBS가 지난달 이런 내용을 보도하자 해수부는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선체가 천막으로 돼 있다는 것은 조금 일본에서 세월호 선체를 수입하기 전 사진입니다. 2층 외벽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운항할 때는 천으로 가려놓은 벽이 분명히 보입니다. 국내로 들여와 외벽을 천막으로 만든 게 확인된 겁니다. 선체조사위원회의 공기령 위원도 인양된 선체를 살펴본 뒤 현재 외벽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천막은 침몰의 충격 탓인지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여기 이제 원래는 캔버스가 있었죠. 또 이런 구조가 급속한 침몰의 중요한 단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벽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물이 확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5도부터 60도까지 이상의 기울기는 그쪽으로 침수되는 게 주 원인이었죠. 실제로 한국해양대 이상갑 교수팀이 최근 세월호 침몰 과정을 모의 실험한 결과 문제의 천 외벽 부분으로 바닷물의 62%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표은구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대부분은 그 일이 없었다면 올해로 만 20살입니다. 참사 3년이 지난 지금 또래 20대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세월호 세대라 부르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참사를 목격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나부터 행동해야 세상이 바뀐다는 시민의식도 높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세월호 세대를 만나봤습니다. 제주도 봄에 정말 예뻤는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무사히 도착했더라면 이렇게 만났을 텐데 마음 놓고 웃으면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 참사가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계가 진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하물며 우리 학생에서도 안 이러는데 어른들이 부추겨 놓은 게 이럴 수 있나? 진짜 이지 쇼크가 진짜 대단하다. 3년 세월이 흘러도 참사의 진실은 납득할 만큼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파문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한 게 현실이니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충격이 컸기에 뭔가 해야 했습니다. 투표하러 갔고 친구들과 함께 촛불도 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저를 완전히 바꿔 놓았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인지 그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사건.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변해야 하지만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세월호가 가르쳐줬다고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 참여하는 세대. 안개 속의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을 함부로 막 못하는 느낌? 내가 이 애들 대신에 살았으니까. 세월호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이 사회를 보는 창이었다. 슈퍼맨은 없다. 슈퍼우먼은 없다. 결국은 우리 체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끌어나가는 거고, 남은 우리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기에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SBS 권혜리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59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도 오늘 불구속 기소하면서 반년 가까이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규모는 592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으로부터 받거나 받기로 했던 433억 원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 그리고 SK에 추가로 요구했던 89억 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실제 돈을 받지 않더라도 요구나 약속만 해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인허가 등 청탁의 대가로 70억 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도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최태원 SK 회장은 실제 돈을 건네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겐 이 밖에도 직권남용과 강요 등 총 18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은폐에 가담하고 세월호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개입해놓고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다만 개인 비위 의혹은 입증할 수 없었다며 혐의에 넣지 않고 대신 우 전 수석의 아내와 장모를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최순실 씨 뇌물 혐의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세계 최초의 신문으로 알려진 1577년 조선시대 조보의 실물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물이 없었기 때문에 1660년 독일의 일간지가 최초의 신문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TBC 한현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선조 10년인 1577년 음력 11월 28일 우연히 조보를 발견한 선조가 대신들 앞에서 크게 분노합니다. 발행 석 달 만에 조보를 폐간시키고 조보 발행인 30여 명에게 가혹한 형벌과 유배를 내린 왕선조. 여기까지가 조선 왕조실록으로 확인된 민간 조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조보가 영천의 한 사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그마한 이제 그 서지 관련한 사이트에 이제 경매 사이트에 이게 올라왔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속에서 귀중한 어떤 자료다라는 그 직감을 가지고 1577년 음력 11월 6일자와 15일자 등 발견된 조보는 모두 5일치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등 역사적 기록 안에서만 존재했던 이 민간 조보가 현물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이의 지질과 활자의 상태, 크기를 볼 때 16세기 후반 필사가 아닌 목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연속된 발행 날짜를 볼 때 매일 발행됐고 조정의 인사 발령부터 날씨와 사건 사고 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577년 인쇄물로 확인된다면 세계 최초의 상업 일간지이자 활자신문이 되는 겁니다. 1660년 발행된 세계 최초의 일간신문인 독일의 라이프치거 짜이퉁보다 80여 년 앞섭니다. 학계 교수와 서지학자 등 전문가들은
민간 조보의 연대 측정 등을 통해 조보 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10개월 앞두고 성화봉송 길과 방법이 공개됐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처음으로 로봇까지 투입됩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평창을 밝힐 성화는 오는 10월 24일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체화돼 11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우리나라 전역을 돕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를 거쳐 평창까지 총거리가 올림픽 개최년도인 2018km에 이릅니다. 남북한 인구를 합친 7,500만 명을 상징하는 7,500명이 봉송주자로 나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합니다. 공개 스포츠를 향한 열정에 그 새로운 불꽃을 지피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최근 올림픽에선 바다를 건너고 하늘까지 날아오르고 우주 정거장까지 가는 기발한 방식이 주목받았는데 평창의 흥행 카드는 로봇입니다. 해저 탐사 로봇이 제주 해녀와 만나고 인간형 로봇 휴보는 대전 봉송길을 달립니다. 14년 전 대구 유니버시아드에 처음 선보인 로봇과 달리 성공적인 뮤대회 개최를 기원합니다. 춤도 추고 뛸 수 있도록 진화한 휴보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봉송에 투입됩니다. 평창 홍보대사 김연아는 그리스에서 국내로 성화를 옮겨오는 역할을 맡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성화봉송에 참여해 올림픽의 열정을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화봉송이 올림픽 분조성의 결정적 계기인 만큼 조직위는 독특하고 감동적인 장면 연출에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올 시즌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만든 비디오 판독센터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의 결과마저 오심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기아와 원정 경기 3회 초에 넥센 박동원이 2루 도루를 시도합니다. 2루심이 세이프를 선언하자 기아 측에서 비디오 판독을 신청합니다. 올 시즌 신설된 비디오 판독센터에선 4분 넘게 검토한 끝에 원심인 세이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계방송사에서 비디오 판독센터에 제공한 영상을 보면 1루 주자 박동원이 2루에 도달하기 전에 기아 유격수의 글러브가 주자의 왼쪽 무릎에 닿는 순간이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왼쪽 무릎 쪽을 좀 봐주시면 여기서 쓸리는 모습이 있는데 비디오 판독센터는 중계방송사 카메라 6대와 자체 카메라 3대가 찍은 영상을 이용해 판정을 내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근무하는 심판과 엔지니어들의 경험과 숙련도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떤 카메라의 영상을 골라 어느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서 볼지를 결정하는 데 혼선이 빚어지다 보니 시간도 길어지고 오심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화면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 보안이라든가 또 카메라 추가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입니다. 비디오 판독센터가 설립 취지대로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모처럼 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내일도 낮부터 밤사이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양은 오늘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 밤에는 황사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영향을 주겠는데요. 밤에는 전국이 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다가 차차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제주와 호남지방은 대기질이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전국적으로는 오후 한때 나쁨에서 매우 나쁨의 농도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는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하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고온 현상은 없겠고요. 절기 고구인 목요일에도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후보자 수 15명 역대 최다. 투표 용지 길이 28.5cm 역대 최장. 반면에 대통령감을 고를 시간은 역대 최단입니다. 선거를 급히 치르다 보니 이미지만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화장한 얼굴과 같습니다. 후보의 민낯을 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민낯을 확인할 방법으로는 후보들 선거 공보를 받으면 대충 보다가 버리지 말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는 게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